안녕하세요. 자, 수화통역의 기초 이 수업의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여정 속의 드디어 마지막 수업이네요. 아쉬우신가요? 네, 우린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만날 걸 기대하며 오늘 마지막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강의는요, 전체를 아우르면서 또 여러분들이 수화통역사로 합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수화통역사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또 수화통역사가 취업할 수 있는 현장들은 또 어떤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화통역사의 자세입니다. 제가 통역학 개론 때도 설명을 했고 수화통역학 개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의 통역의 출발은 봉사자였고 도우미였습니다. 그렇죠. 제가 수화를 처음 시작한 1995년대에도 수화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1995년 그때도요. 수화통역사는 전문가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수화통역사로 돈 벌고 살기가 어려웠고요. 수화통역사는 봉사자 그리고 도우미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지금도 지방에서는요. 수화통역 그냥 봉사로 해주실 수 없나요?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덕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유 참 이게 아이러니하기는 한데 코로나 브리핑 할 때 수화통역사 옆에 서 있는 것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리고 또 그 코로나 브리핑 할 때 옆에 서 있던 분들이 뭐 유퀴즈 프로그램도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이분들이 조명을 받기 시작하면서 수화통역사가 단순한 봉사 돕는 사람 봉사자가 아니구나 전문가가 맞구나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덕분에요. 덕분에. 어쨌든 그러나 그래도 어떤 처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수화통역사에 대한 처우는 전문가다운 처우가 아직도 요원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스스로 변화시켜야겠지요. 일단 나부터 먼저 수화통역은 봉사가 아니다. 우리는 고도의 수화통역 기술을 필요하는 전문직이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가질 필요가 있고요. 수화통역 의뢰가 들어왔을 때 전문가다운 어떤 처우의 요구라든가 또 전문가다운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통역이 모두가 대가가 있으니 그 대가를 받는 거에 다운 통역 실력과 어떤 자세의 필요가 있어야겠죠. 그걸 위해서 우리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제가 듣기로 영어 통역하시는 분들, 뭐 프랑스어 통역하시는 분들, 또 굉장히 유명한 영어 통역사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미국 영자 신문을 보는 거를 제일 먼저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신문을 보실까요? TV를 보실까요?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 한 십수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영자 신문을 먼저 쫙 한 번씩 훑어보면서 영어 공부에 대해서 절대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변화하기 때문에 유행어라든가 또 축약어라든가 그러니까 줄임말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는 끊임없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수화통역사는 어떨까요? 전문가답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실력을 늘 점검하는 수화통역사여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고객은 농인입니다. 그렇죠? 우리 농인에 대해서도요.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농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화통역사가 존재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농인이 있기 때문에 수화통역사가 존재한다고 말하면 간혹 이제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 사실입니다. 농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화통역사는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농인이 원하는 수화통역, 농인의 맞춤형 수화통역을 위해서 우리는 늘 노력하고 매일매일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의 농인 고객의 맞춤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제가 처음 수화를 배울 때 1995년, 6년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농식 수어만 잘하면 정말 수화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래서 농식 수업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저는 농사회로 들어가서 농인들과 부대끼며 농인들에게 왕따 아닌 왕따 시선을 받아가면서 그 속에서 혼자 청인으로 외롭게 그렇게 농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수화를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수어가 농식 수어의 선호가 있는 농인이 있다면 우린 거기에 맞춰서 정말 농인들의 삶과 그들의 어떤 생활들을 함께 하면서 수어를 배울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대가를 받기 위한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수화 통역사의 자세가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는요, 한국어 공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음성 통역을 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어휘력, 수화 통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휘에 대한 의미, 어휘에 대한 개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그럼 결국은 모두를 공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책을 독서량이 많은 게 좋겠죠. 국어 공부를 하라고 해서 막 국어 학원을 다니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국어 공부의 방법은 바로 독서입니다. 그리고 매일 뭔가 독서 책을 가지고 읽기가 어렵다면 요즘은 좋잖아요. 이게 스마트한 세상에 전자북도 있고요. 그렇죠? 전자 이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가끔 저는 또 그런 것들을 해봅니다. 왜 그 동의어, 뭐 동음 이의어, 다의어, 또 맞춤법, 그리고 사전, 그 인터넷 찾아보면요. 그런 거 테스트하는 거 있거든요. 한국어 테스트. 그런 걸 한 번씩 해보면서 나의 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도 한 번씩 해보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재미삼아 하면서 동시에 공부도 되고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스터디를 한번 만들어서 공부를 같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 공부라고 해서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뭐 막막하실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요. 수어 관련 서적으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니면 통역 관련 서적으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우선은 제가 여기서 우리가 공부했던 통역학 개론 책도 있죠. 그리고 수어 통역학 개론 책도 있고요. 그 책들은 이제 나사렛대 대학원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책이라서 조금 이제 학문적이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예를 들면 국제회의로의 초대, 셀레스코비치의 그 의미 통역론을 번역된 한국어 책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그렇게 책을 읽게 되면 한국어 공부의 목적으로 책을 읽는 것과 동시에 나의 어떤 통역적인 지식의 확장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키워드로 청각장애인 혹은 농아인 혹은 수화통역사 키워드를 넣으면 해마다 꼭 한두 권씩의 책은 새로 출판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재밌는 책이 많습니다. 뭐 손끝으로 느끼는 희망, 이거는 독일 신부님, 농맹인이 되는 독일 신부님 이야기도 있고요. 또 뭐 마서즈, 비니어드, 섬 사람들은 수화로 말한다. 뭐 이런 책은 마사 비냐드 섬에 많이 살았던 농인으로 인해서 수화가 공용어가 되었다는 이야기. 앞부분은 조금 인류학적인 이야기라서 재미없지만 뒷부분은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뭐 이런 책들을 선택해서 국어 공부 겸 수화 공부 겸 해서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에서 손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어 공부입니다. 수어 공부는요, 우리가 평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쓰는 나의 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수어 통역사들이 수어의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딱 되면 수어 공부하기를 놓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20년 전, 30년 전에 배웠던 수어 어휘를 그대로 지금도 사용합니다.
그런 경우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언어는 변화합니다. 변화하기 때문에 언어는 소멸되기도 하고요. 새로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새로 생성된 어휘를 우리가 따라가서 수화를 사용할 때 지금의 농인 세대, 젊은 세대와 소통이 되는 것인데 내가 옛날 20년 전, 30년 전 배웠던 지금은 소멸된 수화를 가지고 고집해서 수화를 쓰게 된다면 그거는 뭘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소독하는 수화, 소독이라는 수화 요즘 막 코로나 때문에 소독 깨끗하게 쫙 소독, 깨끗하게 소독, 깨끗하게 소독 혹은 손 소독은 찍찍 소독, 찍찍 소독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옛날에 이렇게 했던 이거 뭔지 아시나요? 매고 이렇게 소독했던 그런 표현을 쓴다면 농인들은 이해하겠죠. 근데 젊은 20대 이게 뭐지? 이런 기구 자체를 본 적도 없는 20대 농인, 20대의 청각장애인들이겠죠.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새로 변화되는 사회에 발맞춰 새로운 수화들이 계속 생성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생성되는 수화를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수화 공부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가 보면 농맹인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농맹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농맹인이라는 수화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농맹입니다. 자, 농맹. 저는 지방에 있으니까 농맹이 익숙한데 농맹, 새로운 수화, 농맹, 새로운 수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계속 해서 끊임없는 수어 공부. 왜? 내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또 농식 수어도요. 농식 수어는 우리 농노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수어인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수어도 많습니다. 저도 지금 수어를 시작한 지 25년, 26년이지만 아직도 제가 모르는 농식 수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묻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네. 그 작업을 농인을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배경 지식에 대한 공부는 제가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전문 영역 통역에서의 배경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토론회나 세미나나 또한 대학 강의 등을 통역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 분야에 대한 공부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실 대학에서 수화 통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대학에서 수화 통역하는 상황에서 농인들이 좀 불만을 가지는 게 뭐냐면 내 전공에 맞춤형 수화 통역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전공이 굉장히 이 통역사가 잘 모르는 분야면 들어와서 교수의 이야기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 수화 통역이 바르게 전달이 안 된다는 말들을 하거든요. 예, 저도 같은 경험이 있기는 합니다. 대구대에서 다양한 과에 수화 통역을 들어가지만 공대를 들어가면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뇌신경과학 뭐 이런 거 통역, 뇌를 해부하고 뇌를 그림 그리고 뭐 뇌의 어떤 작용들을 얘기하는 그런 생물학 통역을 들어갔을 때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공부를 했었죠. 생물학 전공자에게 어떤 질문도 하고 이 수업에서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미리 교육도 받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는데 우리는 새로운 분야의 통역이 맡겨졌을 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식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가는 어떤 열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사상식 공부에 대해서도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저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뉴스를 검색해서 보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신문을 읽었습니다. 신문을 처음 페이지부터 꼼꼼하게 열심히 읽는 게 습관이었는데 지금 이제 신문을 받아보지 않고 인터넷 뉴스로 정통 뉴스로 가짜 뉴스 말고요. 그렇죠? 정통 뉴스로 꼼꼼하게 다 한 번씩 그날 발표된 뉴스들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는 막
뭐 신문 회사들마다의 기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20분, 30분 동안은 메인으로 뜨는 기사들은 열심히 꼼꼼하게 읽어보고요. 그리고 또 아침마다 라디오도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관련된 라디오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그런 것들을 검색해서 봅니다. 이게요, 통역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지금은 제가 이제 농사회에서 떠났다기보다는 이제 농아인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데 완전한 농사회에 제가 몸담아 있을 때는 농인의 음성 통역을 할 때 이 농인이 시사나 뉴스를 응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사 뉴스를 응용을 할 때 내가 그 내용을 모르면 음성 통역이 불가하게 되잖아요. 특히 음성 통역을 위해서 네, 농인과 같은 시야로 또 같은 어떤 발맞춤으로 사회의 이슈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드라마까지도 줄거리를 어느 정도 저는 읽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농 아줌마들을 많이 만났단 말이에요. 농 아줌마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려면 내가 드라마 내용을 모르면 함께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 아줌마들은 그 드라마 봤어? 요즘 자막들이 다 들어가니까요. 드라마 봤어? 드라마에서 막 신나게 대화를 하는데 저는 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용을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드라마를 보지는 않지만 예, 기사화된 드라마는 줄거리상 이렇게 보면 그분들과 만나면 대화 수다에 저도 같이 들어가서 수다하고 수화로 재밌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화 통역사가 되었다면 네, 뉴스 꼼꼼하게 챙겨보는 습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변화하는 농사회에 적응하는 수화 통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참, 이 이야기는요, 마음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 제 입장에서 수화 통역사로서 청인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하는데요. 지금의 농사회에 굉장히 과도기에 있습니다. 과도기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과도기. 하나, 둘 걸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한국 수어로 의사소통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던 농사회만 알았던, 네, 그렇죠? 그래서 농인들 문화가 풍부했던 중년 이후의 세대, 지금으로 보면 50대, 60대, 70대 정도. 그리고 이후에 와우 수술, 또 디지털 보청기의 아주 획기적인 발전, 그리고 문자 문화의 보편화. 우리 요즘 카톡 많이 쓰잖아요. 일반인들도 전화 불편하다고 톡으로 대화 많이 하잖아요. 이 문자 문화의 이 확대가 농사회에는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세대가요, 농인들끼리도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 50대, 60대, 70대 농인들과요, 20, 30대 농인들이 서로 안 통해요. 수화도 안 통하고요. 50대, 60대, 70대는 어떤 농식 문법, 한국 수화의 문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농문화적인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은 농식 수화를 많이 쓰는 세대이고 20, 30대는요. 농의 어떤 수화의 문법이 아닌 한국어 문법을 선호하고 또 문장 대형식 수화를 선호하고 말을 많이 듣고 왜 와우수술한 사람들 많이 들어요. 예. 윗세대의 농노인들은 듣지 못하 거의 완전한 농인들이 많고 밑에 20, 30대는 거의가 들어요. 말소리를 정확하게 듣지는 못해도 거의가 들어요. 소리에 의존하는 세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문법이 한국어 문법 또 청인 문화의 간섭으로 청인 문화화 되었고 이러한 두 세대들 사이에 수화 통역사의 역할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문화 세대에 맞춤형 수화 통역을 하려면 농식 수화를 잘해야 돼요. 자, 농식 수화를 잘하면 이들은 막 칭찬해줘요. 와, 최고. 그런데 20, 30대를 만나서 농식 수화를 막 통역하면 무슨 말인지 어렵다 하고 안 좋아해요. 근데 20, 30대의 맞춤형으로 어떤 문장식 수화 통역으로 한글 대형식 수화 통역을 전달해주면 20, 30대 와 최고 좋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세대에서는 또 그 수화는 틀렸어 이상해 왜 그렇게 수화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고 또 야단을 칩니다. 자, 어디를 맞춰서 통역을 해야 될까요? 내가 처음 수화를 배울 때는 농식 수화만 잘해도 수화 잘한다 칭찬이었고
있고 문장식 수화는 수화 못한다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문장식 수화도 젊은 세대는 잘한답니다. 나는 어떤 실력을 가져야 될까요? 제일 좋기는 둘 다 가지면 좋겠죠. 네, 농노인을 만나면 농식 수화로 막 하고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 문장식 수화로 바르게 막 하고. 근데 만약에 내가 두 가지를 다 못 가진다면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내가 농식 수화 실력이 부족해 그러면 농노인을 사양, 이쪽 통역은 사양. 내가 문장식 수화가 부족해 하면 이쪽 통역은 사양. 예, 수화 통역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문자 문화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면요. 우리가 휴대폰이 발달이 되고 이제 문자가 서로 주고받기 시작한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사용한 게 제가 26 정도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 벌써 20년 전인데요. 그 20년 전 1998년, 2000년에 가까우면서 문자 문화가 확산이 됐죠. 자, 농인들은 2000년 이전에 문자 문화가 없을 때는 정말 문자로 소통이 안 되니 수화 통역을 통해서의 소통으로 농 문화가 고스란히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자 문화가 소통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는 통역사를 거치지 않고 청인과 농인이 다이렉트로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하게 되죠. 특히나 요즘은 카카오톡, 카톡으로 청인과 농인이 직접 문자로 소통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긴 게 뭐냐면요. 청인 문화 간섭 현상. 네. 그리고 한국어 간섭 현상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농문화에서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뭡니까?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하면 뭐죠? 사양이죠. 네, 안 먹겠다는 뜻. 그러나 농문화에서는요. 커피 한 잔 드실까요? 이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커피 괜찮으니 주시오. 라는 뜻이에요. 사양이 아니고 받겠다는 뜻. 자, 이게요. 문자 문화가 없던 그 옛 시절에는 그냥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농인들한테 커피 한 잔 드릴까요? 할 때 하면 그러면 주면 돼. 네. 그런데 지금은 청인들은 괜찮다가 사양으로 쓴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가 소통이 되면서 청인과 농인이 수화통역사 없이 소통되면서 그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농학생에게 우리 수업 끝나고 점심 같이 먹으러 갈래? 라고 물었어요. 이 농학생은 수어로 자란 농학생이었어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되물었죠. 사양의 괜찮다 뜻이니 아니면 같이 간다는 괜찮다의 뜻이니? 라고 물었더니 이 농학생이 막 웃었습니다. 사양의 뜻으로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또 무식하다 수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무식하다 수화는요. 청인 사회에서는 무식하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근데 농사회에서는 무식하다가 아니고요. 잘 몰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인이 보니까 청인이 이 수화를 쓰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왜? 왜 기분 나쁘지? 말하니까 청인이 얘기하죠. 무식하다며 나보고 무식. 네가 나한테 지금 무식하다고 욕했잖아.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라고 말하게 되죠. 농인 입장에서는 잘 몰라. 그래서 스스로도 길을 못 찾아서 헤매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스스로에게 이 수화를 써요. 근데 청인은 이게 기분 나쁜 용어로 이해되는구나. 그러면 나도 똑같이 기분 나빠야 되나? 해서 농사회에서 기분 나쁘지 않았던 단어가 청인문화 간섭으로 기분 나쁜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 농문화를 제대로 보존을 하는 역할은 농인들의 역할입니다. 우리 수화통역사는 이 과도기에서 어디를 맞추어야 할지 굉장히 힘든 어떤 어려움을 가지는 이 지금의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좋은 방향으로 농문화가 계승이 될 것인지 아니면 농문화가 사라질 것인지 관용수어가 계승이 될 것인지 아니면 관용수어가 사라질 것인지 우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지켜보면서 그 책임은 농인들에게 있으니까요. 끊임없이 이 변화하는 사회에 농사회에 적응하는 수화통역사로서 살아남고
또 그러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길게 제가 설명을 드렸네요. 자, 다음입니다. 자, 편견 없이 항상 겸손한 수화통역사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화통역사들이요, 농인에 대한 편견을 좀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농인들 중에서도 청인 못지않게 아주 뛰어난 농인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편견을 가지지 말고 농인인데 어떻게 노래를 들어? 이것도 편견입니다. 요즘 보청기 너무 좋더라고요. 보청기가 막 블루투스 되고 보청기 그대로 노래도 듣고 아주 좋은 세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청각장애도 노래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고 또 수어에 대한 농인의 충고는 겸허히 겸손히 받아들이고 내 스스로를 수정해 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세도 우리 수화통역사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멋진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수화통역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청인이 농인을 만났을 때 수화통역사, 동행한 수화통역사의 모습을 보고 첫 이미지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내가 좀 정장을 입고 제대로 이제 바른 모습으로 통역을 가면 그 청인은 농인을 바라보는 자세도 달라져요. 내가 후줄근하게 입고 수화통역을 가면 농인도 무시당해요. 그래서 우리 수화통역사는 항상 농인 고객을 좀 더 빛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바른 자세, 바른 옷차림, 바른 말투, 바른 행동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멋진 수화통역사로서의 자세로 농인 고객을 좀 더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이 모든 수업이 우리 직업 방송이잖아요. 수화통역사가 직업적으로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죠. 취업할 수 있는 곳들입니다. 네,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수화통역사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곳들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곳에서 막 10명씩 채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 각계각층에서 수화통역사를 구하는 곳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일단 먼저 공공기관입니다. 자, 공공기관은 여러분들 이 코로나 2021년에 자주 보는 게 뭐죠? 정부의 코로나 브리핑 옆에 서 있는 수화통역사. 를 많이 보시죠. 이거 공짜로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서 계신 이 수화통역사 수당으로 이 통역비를 받고 일하는 겁니다. 직업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 국회 브리핑할 때도 수화통역은 서고 있죠. 그리고 우리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산하의 개발원들 전국에서도 수화통역사를 채용합니다. 국회나 정부 브리핑 옆에 서는 분들은 하루 일당제로 수당제로 지급이 됩니다. 공식 채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개발원에서는 공식 채용입니다. 예, 똑같은 정직원으로서 시험을 치고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대전, 대구 두 군데에서 이제 수화통역사 고용이 되어 있고요. 부산과 광주가 아마 고용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에도 2명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산에도 2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발원의 수화통역사가 공식 공고로 채용이 된다는, 공채로 채용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또 정보와 진흥원 손말이음센터가 있습니다. 손말이음센터가 어떤 곳이냐면요. 콜센터? 콜센터라고 말하기는 좀 아니고 이제 중간 중개통역입니다. 일반 농아인이 예를 들어 짜장면 주문을 하고 싶어요. 뭐 수화통역사한테 부탁하기 좀 그렇고 하면 여기 손말이음센터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수화통역사 영상 전화를 하죠. 짜장면 주문을 부탁합니다 하면 여기서 영상을 하고 짜장면집에 전화합니다. 그래서 짜장면 몇 동 몇 호 몇 호로 짜장면 몇 개 갖다 주십시오 하면 수화로 이제 보는 상황에서 전화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배달 주문 전화 같은 거, 또 아니면 가족 누구한테 뭐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전화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역시 전화를 합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동시에 수어 통역을 하는 거죠. 이 농인이 말하는 걸 중간에서 전달을 하는 거죠. 두 사람이 통화하듯이 통역사는 농인이 되어서 농인의 말을
가족에게 전달하고 가족의 말을 수화로 전달하면서 전화로의 통역의 상황입니다. 손말이음센터가. 그래서 정부와 진흥원 손말이음센터에서 수화통역사를 고용하고 있고요. 또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나 또 각종 정부 민원 관련 콜센터도 수화통역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요. 서울의 구청들마다 전부는 아니지만 수화통역사가 고용되어 있는 곳이 있고 충남도 도청에 수화통역사가 고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전국에 또 곳곳에 이런 관공서들이 아마 수화통역사를 고용하는 곳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전체를 다 파악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관공서에서도 수화통역사를 고용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정보화진흥원, 국민연금관리공단은요, 공단급의 공채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요, 처우가 좋습니다. 네, 공무원 처우 그대로죠. 네, 관공서는 계약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제 공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계약직과 공채에 따라서 조금 처우는 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어쨌든 공공기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통역사입니다. 제가 지금 교육통역사로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데요. 미래대를 시작으로 지금 대구대. 그래서 교육수화 통역만 20년 넘게 한 23년 정도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초중고등학교에도 수화통역사, 여기는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수화통역사 겸 교원 자격을 요구를 해서 여기에 조건이 맞는 사람이 좀 많지 않은데요. 많지 않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수화통역하고 있는 수화통역사 수요도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지만 대전에 사례가 있고요. 광주는 인하학교 그 도가니 사건이 터지고 인하학교 학생들이 일반 학교로 이렇게 편입되면서 수화통역사가 고용이 돼서 그들이 졸업 때까지 수화통역을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졸업을 했고요. 뭐 어쨌든 초중고등학교도 수화통역의 수요가 조금씩은 있다는 거. 그리고 많은 대학들이 수화통역사를 고용 아니고 이것도 계약직이긴 한데요. 계약직이라기보다는 국고 지원입니다. 교육부 국고 80% 지원에 교비 지원 20% 해서 수화통역비가 지급되는데 많은 대학에서 수화통역이 필요로 하는 곳이 수화통역 구하지 어려워서 수화통역 대신에 속기를 구해서 속기사 지원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문적으로 수화통역으로 정기 고용이 돼서 지원해 주는 게 대구대 제가 있는 곳, 나사렛대 그리고 재활복지대 그리고 강남대 정도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수화통역사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화통역비는 각각 대학마다 다릅니다. 대학마다 다른데 국고 80 그리고 교비 20%의 지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교육을 하는 곳에서도 가끔 수화통역을 구하고 있는데요. 그거 역시 계약직입니다. 안정적이지 않죠. 교육통역사는. 그래서 이제 교육통역사는 사실 오랫동안 일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같이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대학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일을 하지만 잦은 이직률들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학 때 월급이 없습니다. 네, 방학이 거의 1년에 4달을 쉬어야 되는데요. 학기 중에 열심히 통역을 해서 벌어도 이 4달의 공백은 아주 생각보다 아주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통역사가 전문화되지 못한 이유는 이 처우의 문제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종 행사 통역사입니다. 각종 행사 통역사들은요, 사실 수당제로 일을 하고요. 건당 일을 합니다. 그래서 행사에 따라 이 수당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고요. 나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은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방은 행사가 많지 않아서 행사 통역만 전문으로 하기는 먹고 살기가 좀 어려운데, 서울은 괜찮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촛불 집회 할 때 광화문에서 막 같이 수화통역 서가지고 통역하는 모습들이 막 유튜브에서 막 화제가 되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남자분 막 그 악기 소리까지 막 통역하고 막 이러는 모습들이 사람들이 와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었는데요. 어쨌든 그 이후로 이게 행사 통역들이 또 많이들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사, 각종 세미나 모두 다 건당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리랜서들이 이 일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술 통역사입니다.
예술 통역사가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죠. 일단은 이 예술 통역 분야가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서울에서 이 예술 극단이 있는데 이 극단에 전문 수화 통역사를 고용을 해서 이제 그 극단에서의 연극을 수어로 함께 또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핸드스피커라고 있습니다. 핸드스피커라는 공연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 농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이니 거기는 음성 통역이나 수화 통역들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지도자와 어떤 농인 단원들 간의 소통이나 이런 걸 위해서 역시 수화 통역사가 고용되어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화 통역사가 되는 거고 예술 수화 통역사 중엔 통역만이 아닌 함께 하는 어떤 공연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 모습을 서울에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예술 수화 통역사 분야도 앞으로는 좀 더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계약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당제의 어떤 프리랜서 통역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미국 수화 통역사 자격증 제도를 보면 미국은 명인 수화 통역사 자격증이 있고요. 명인은 전체를 다 통역할 수 있는 명인 수화 통역사고요. 그 다음에 분야별 수화 통역사가 있는데요. 그 분야별 수화 통역사 중에 예술 수화 통역사라는 분야가 별도로 있습니다. 네. 그만큼 미국은 어떤 농인의 예술 활동들이 활발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분위기가 우리 한국에서도 앞으로 곧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서 예술 수화 통역사가 직업화될 수 있는 날이 오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주 조금 미약합니다. 네. 자, 다음은요. 법원 통역사입니다. 법원 수어 통역사입니다. 법원 수화 통역사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왜냐하면 농인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농인의 범죄의 재판에서 통역 없이 재판이 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일본 재생원 때는 이 법원 수화 통역사로 특수학교 선생님을 모셔다가 수화 통역을 맡기곤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자격증의 어떤 서류적인 것이 필요한데 수화 통역사는 그때 당시 자격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특수학교 선생님들이 수화 통역을 많이 담당을 했던 시초로 이제 점점점 수화 통역사 자격증 제도가 바뀌면서 경찰서와 검찰청과 법원에서 수화 통역사의 수요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수화 통역사를 채용해서 이제 통역 서비스를 주지는 않고요. 이제 각 지역의 센터로 연락을 해서 수화 통역사 보내달라고 해서 수화 통역을 맡기기도 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법원이나 검찰청 같은 데 전문으로 들어가시는 프리랜서 수화 통역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경찰서, 검찰청 그리고 법원은 수화 통역 수당으로 지급이 되고요. 수화 통역사 경찰서도 조금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 수화 통역사의 전문직의 인정이라기보다 참고인 조사 같은 그런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방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앞으로는 좀 전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수요는 앞으로 많이 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식 형사 재판에서만 수화 통역비를 국고 지급을 했었는데 이번에부터는 사법 그 민사재판, 민사재판에도 국고 지급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민사재판이 수화 통역이 공식적으로 국고 지급으로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인 본인의 어떤 사건이 생겼을 경우에 본인의 자비로 이제 수화 통역사를 데리고 갔어야 됐는데 올해부터 이제 민사재판에서도 국고 지급이 되기 때문에 법원 수화 통역만을 전문화하는 사람도 늘지 않을까 한번 전망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명함 쫙 돌리고 일이 있을 때 연락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법원은 사실 지정 통역사가 있어요.
명단이 들어갑니다. 명단이 들어가면 이 명단으로 연락해서 연락이 닿아져서 올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서 법원 수화 통역을 합니다. 건당 수당이 법원이 좀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제가 지금은 학교에 있지만 20대 중반 정도는 법원이나 경찰서, 검찰청 같은 통역도 참 많이 다녔었거든요. 네. 그때는 수당이 아주 쌌습니다. 지금은 조금 올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6번은 일반 기업에서의 수화통역사의 고용입니다. 일단은 근로지원인 제도를 제가 넣었는데요. 일반 이 근로지원인 제도는 일반 기업이나 어떤 농인이 일하는 곳에서 농인은 사실 취업의 제약이 뭐냐면 전화 문제거든요. 전화 상담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농인이 취업에서 배제됐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지원인 제도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이렇게 보는 걸 대신 도와주는 근로지원인, 그리고 청각장애인에게는 전화 업무를 대신 도와주는 근로지원인. 자, 근로지원인 제도는 국가에서 운영을 합니다. 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그 비용이 지급이 되고요. 예를 들면 이 방송국, 여기 방송국이죠. 이 방송국에 농아인을 고용을 했어요. 근데 농아인이 전화 업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농인을 위해서 근로지원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국고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그러면 파견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농인을 대신해서 근로지원인이 전화 업무나 이런 것들을 해주고, 이 사람의 월급은 이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월급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고에서 지급이 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월급을 주지 않고 한 명의 인력을 더 고용해서 인력을 쓸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제도죠. 근데 잘 활용을 잘 안 하는 게 문제겠죠. 어쨌든 근로지원인 제도가 일반 기업에서는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농아인협회에서 근무하는 우리 농인 직원을 위해서 근로지원인들도 많이 고용되어 있고요. 이 근로지원인 제도 자체를 제가 일반 기업 통역사로 집어넣은 이유는 관공서에서 이거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어느 이 동사무소,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네, 행정복지센터에 농인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근로지원인 수화통역사 고용을 위해서 조례까지를 바꿨답니다. 조례상 이게 수화통역 근로지원인을 고용이 불가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타 지역에 일하고 있는 우리 청각장애인 공무원들은 이 근로지원인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해결이 된다면 우리 수화통역사가 근로지원인으로의 취업도 아마 많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근로지원인이 아직 들어가지 못하는 분야가 특수학교입니다. 네, 지금 특수학교에도 청각장애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 이 농선생님들을 위한 수화통역 근로지원인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실무원 선생님이 있어 그것을 활용하라는 것도 있고, 뭐 교육계나 공무원계가 이렇게 낯선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잘 열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근로지원인 제도가 있어서 일반 기업에서 농인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부담이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근로지원인 수화통역사의 수요가 많이 늘게 되는 이유는요. 그 고용 의무제 때문입니다. 우리 공무원에서도 농인이 상당수 많고 특수교사도 농인이 많은 이유 또한 고용 의무제입니다. 공공기관은 3.4%의 의무 고용, 그다음에 일반 기업은 3.2%의 의무 고용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농인들이 그런 데 취업이 많이 되어 있는 거고, 그것을 농인의 근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수화통역사 고용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농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 많습니다. 많은데요. 주로 공장인 경우도 많고요. 공장. 뭐 예를 들면 여기 적지 않았지만 구미, LG 이노텍 같은 그런 생산업체는 농인을 아예 하나의 팀으로 고용을 해서 한 팀 전부가 농인입니다. 이 농인이고 이 농인을 관리하는 사람도 농인으로 고용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운영팀에는 수화통역사가 필요하죠. 근데 수화통역사가 그런 생산 현장에 들어가서 또 통역 지원을 해주고 싶어 하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좀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제주항공이나 KT는요, 안에 수화통역사를 고용하는 이유가 회사에서 수화통역사를 고용하는 이유는 근로자 농인이 있기 때문에 수화통역사를 고용을 합니다. 근로자 중에 농인이 없으면 굳이 수화통역사를 회사가 고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주항공과 KT에서는요, 네일아트를 하는 농아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거기 콜센터 직원들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 겸 어떤 복지 어떤 혜택을 위해서 내부 사원들을 위한 이 네일아트 하는 분들, 농인들을 하루에 4시간, 5시간 고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곳에 네일아트를 하는 농인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수화통역사를 정식 직원으로 고용해서 그 농인 직원들과의 소통의 어떤 통역의 업무도 담당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업무까지를 맡기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에서는 은행이 빠졌는데요. 은행에서도 수화통역사를 고용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 고객으로 오는 농인을 위해서, 네, 그렇죠. 은행은 안에 직원 농인 근로자가 있는 게 아니라 농인 고객에 주는 서비스 차원에서 은행에서도 수화통역사를 고용을 하고 일반적인 은행 업무를 하다가 농인 고객이 오면 이제 수화통역으로 응대하는 그런 식으로 은행에서도 수화통역사를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병원 수화통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요, 병원이라는 곳은 굉장히 수화통역이 필요로 하는 곳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병원에서 수화통역사를 고용하고 있는 곳이요. 최초로 병원 수화통역사로 고용했던 곳은 부산의 성모병원입니다. 네, 성모병원에서 수화통역사를 고용한 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2명이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1명을 고용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2명으로 늘었고요. 그래서 많은 농인들이 이 수화통역사가 있다 보니까요, 조금 이제 가볍지 않은 병이나 치료가 필요로 하면 부산까지 갑니다. 성모병원으로. 네, 입원이나 뭐 이런 절차가 필요하면 부산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병원은 정말 답답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아픈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물론 수화통역센터로 가서 수화통역을 신청하고 수화통역사와 약속을 잡고 병원을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동행해서 병원을 가는 것도 좋지만 그 병원에 상주하는 수화통역사가 있다는 거는 내가 입원했을 경우에 맨날 수화통역센터에서 부를 수 없잖아요. 예. 또 아무래도 다른 건물 또 멀리 있는 사람을 불러대는 게 또 이 수화통역사는 또 다른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병원 내부에 수화통역사가 상주하고 있다면 내가 언제든지 부르면 나한테 오니까, 그래서 부산 성모병원까지 원정으로 가는 농인들이 상당수 많았습니다. 그 후에 서울에서는 대형 병원으로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화통역사가 고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성모병원은 정직으로 지금 고용이 되어 있고요. 계약직 아닙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계약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이었나요? 계약 종료로 더 이상 고용 안 하려고 하는 걸 고용하라고 우리가 막 이렇게 해서 고용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세브란스 병원도 정직으로 바뀌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이제 전국에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 의료원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수화통역사를 고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조용하네요. 네, 조용한데요. 어쨌든 이 움직임이 한 3, 4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고용이 된 사례는 안동의료원입니다. 안동의료원에 고용이 됐는데 역시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도 이렇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원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수화통역사를 고용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겠죠. 네. 그리고 또 대형 병원들이 수화통역사를 고용하는 경우도 앞으로 계속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화통역사 직업에 또 관심이 있으시면 이 병원도 처우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다음은요. 방송수화 통역사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직업 방송 이제 찍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의 TV 채널은 돌리면 거의 대부분 수화 통역이 다 나오고 있죠. 일단 공영방송은 전부가 이제 수화 통역이 뉴스마다 뉴스에 한해서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고 뉴스에 한해서 지금 모두가 이제 수화 통역이 이제 제공되고 있고 케이블 방송들은 이렇게 돌리다 보면 뉴스뿐만 아니고요. 다른 방송도 예를 들어 장애인 방송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수화 통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벽 시간에 뭐 디즈니랜드 이런 거 돌리다 보면요. 수화 통역이 막 애니메이션 뭐 안녕 자두야 뭐 이런 데 애니메이션에 뭐 수화 통역이 막 박혀도 있고요. 그리고 뭐죠? 홈쇼핑. 예, 홈쇼핑 채널에도 밤 새벽 시간대에 수화 통역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지요. 자, 그럼요. 방송은요. 방송의 처우는 이건 각각 수당이거든요. 예, 정식 채용이 아닙니다. 지금 KBS만 예산을 투자해서 긴급 재난 방송 수화 통역사를 공식적으로 이제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 재난 방송, 이 재난 방송 수화 통역사가 공식적으로 물론 계약직이지만 채용이 된 이유는 지난번 산불이 났었죠.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농인들은 수화가 없어서 수화 통역이 없어서 대피할 수 없었다. 이렇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 농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항의에 이제 정부가 응답한 것이 재난 방송 수화 통역사입니다. 다른 방송은요. 건당으로 계산해서 수당으로 나오는데 이 재난 방송 수화 통역사는 그게 아니고 월급제 계약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즈니랜드 이 그 만화 같은 수화 통역은요. 이건 아마 녹화일 겁니다. 예, 수화 통역 들어가는 게 녹화로 실시간 지금 생방송이 아니고 이제 아마 프로그램을 따와서 녹화로 입혀서 그 프로그램이 다시 들어가는 이런 경우는 이제 전체 건당으로 계산을 해서 처우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의 공영방송국들은 이제 통역비, 뉴스 통역비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통역비대로 이제 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직업적인 메리트가 있죠. 방송은 여러 군데를 같이 할 수 있고요. 뭐 수당으로 많이 뛰면 또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직업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수화 통역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국제수화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국제수화 통역사는요, 물론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국제수화 통역사는 일단은 수화 통역사 중에서 국제수화를 잘하는 사람, ASL, 미국 수화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맡게 되고, 보통은 협회의 행사, 그렇죠? WFD라는 세계농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농인들은 언어가 달라도 시각 언어의 특성 때문에 언어적으로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수업에서. 그래서 세계농아연맹을 통해서 세계의 농인들이 하나의 공동체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WFD에서의 행사나 또 국제적인 농교류의 장에서 국제수화 통역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수요가 적기도 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서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긴 하지만요. 메리트가 있죠. 외국에 있는 농인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나라의 수화들을 접해볼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직업이 국제수화 통역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전국에 있는 수화통역센터입니다. 우리가 이게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합격하면요. 취업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100% 취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화통역센터가 전국에 200개가 넘거든요. 200여 개 정도? 201? 200여 개 정도가 넘는 수화통역센터들이 있습니다. 200여 개가 넘는 이 수화통역센터에서는 수화통역사 고용이 의무지요. 왜냐하면 수화통역센터의 운영은 국고 지원으로 운영이 되고요. 이제 지역사회 속에서 농인들, 병원, 뭐 경찰, 뭐 상담 여러 가지에 대한 농인의 통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가 설립을 했고
대도시 기준으로 수화통역사 3명, 농통역사 1명, 그리고 소도시 기준으로는 수화통역사 2명, 농통역사 1명. 이렇게는 반드시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요, 3명씩입니다. 네. 얼마죠? 한 600명의 수화통역사가 필요하죠. 네. 그런데 이제 자리는 늘 있더라고요. 들어가는 사람, 우리 수화통역사가 1,800명, 한 2,000명이 안 돼요. 전국에 지금 우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런데 센터에서 그 인원이 그 중에 600명이라는 인원이 수화통역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입니다. 그러니 대도시는 사실 자리가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소도시, 지방에서는 수화통역사를 구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터전에서 떠나기 싫어가 아니라면 수화통역 공부를 해서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따고 좀 조용한 시골이나 그쵸? 지방으로 가서 수화통역센터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제가 워낙 지방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지방 조용하고 좋습니다. 네, 또 우리 또 클라이언트인 농인들이 또 순수하고, 네, 그래서 재미있는 일도 참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수화통역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간다면 전국 어디든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어떻습니까? 수화통역사라는 직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이 이 강의를 어떤 목적으로 이제 들어와서 배우게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수화통역 기초라는 이 강의를 통해서 수어라는 것이 수어 제가 혼용해서 썼습니다. 자료에도 수어, 수화 혼용해서 썼는데요. 수화 언어법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수어라는 게 언어학적으로 인정되는 정말 살아있는 언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직업적으로도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는 생각도 한번 가져보시고 나중에 또 혹시 아나요? 이게 직업의 현장에서 수화통역사로 저를 만날 수도 있을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공부를 통해서 제가 수화통역사를 꿈꾸고 수화통역사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한 명이라도 있게 되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네, 긴 수업 12강에 걸친 긴 수업 열심히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